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캠핑을 갔을 때 공동묘지 근처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전 영감 같은 것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기묘한 경험을 한 적이 있고 그게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생일 무렵 합기도 도장에 다녔습니다. 도장에서는 여름마다 합숙훈련을 가장한 캠핑을 가곤 했습니다. 20명 정도 갔는데 전부 초등학생들이었어요. 저는 그중 유일한 6학년이라 아이들이 저에게 많이 의지를 했었죠. 그 외에도 대학생 형 둘, 누나 둘이 관장님을 도와 합숙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정신교육 같은 것도 받고 훈련도 받고 그랬습니다. 10년이 지난 일이라 훈련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마지막 날 밤에 일어난 사건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서울로 돌아오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담력 시험이 준비되어 있었죠. 합숙을 하던 곳이 워낙 교외여서 그랬는지 차를 타고 조금 이동했습니다. 도착하니 산비탈에 크게 늘려진 공동묘지가 있더라고요. 그곳이 담력 시험의 장소였죠. 길은 외길이고 좌측으로는 경사진 절벽, 우측으로는 묘지들이 있는 곳을 오르는 게 목표였습니다. 걸어서 끝까지는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했죠. 우리는 2명씩 한 조로 5분 간격을 두고 출발했습니다. 저는 친한 동생들끼리 나름 꾀를 내어 먼저 올라간 조가 뒤에 따라올 조를 기다려 넷이서 같이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동생 둘이 먼저 출발을 했고 곧이어서 출발한 저희 조와 만나는데 성공해 그렇게 넷이서 묘지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고 있는데 나무 뒤에서 탈을 쓴 대학생 형이 큰 소리를 내며 위협하듯이 뛰쳐나왔고 어린 저희는 당연히 놀라 자빠졌습니다. 동생 한 명이 울자 대학생 형은 탈을 벗으며 미안하다고 용기를 내서 끝까지 올라가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저희 넷은 손을 꼭 잡고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죠. 그때 아주 기묘한 것을 봤습니다. 왼편에 굉장히 컸을 듯한 나무 그루터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소복을 입고 땅에 닿을 정도로 긴 머리를 한 사람이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울보였던 동생 한 명은 다시 울기 시작했고요. 근데 정말로 이상한 게 보통 담력 시험을 할 때는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놀라게 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굉장히 멀리서부터 이 사람을 발견했기에 저희는 기어가는 속도로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앞뒤로 조금씩 몸을 흔들면서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무서워 결국 어느 지점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거리는 꽤 가까워졌고 차라리 지금이라도 소리치면서 우리를 놀라게 해줬으면 싶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편하게 올라가겠다는 생각에서였죠. 10걸음조차 남지 않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저희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그 정적 사이로 소복을 입은 사람이 계속 뭐라고 중얼중얼대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말하는 것도 아닌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용기를 내어 그 사람을 지나쳤고 저희가 지나치는 와중에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 몸을 앞뒤로 흔들며 중얼거리고만 있었죠. 그 사람을 지나침과 동시에 공포가 극에 달해 저희 넷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산 정상까지 달려갔습니다. 대체 누가 저런 분장을 한 건지 또 대체 왜 저러고 있던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끝나고 그 사람을 찾아내 마구 때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죠. 담력 시험이 끝나고 숙소 복귀를 위해 모였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입구에서 저희를 올려보는 형, 탈을 쓰고 놀라게 했던 형, 정상에서 아이들을 받아주던 관장님, 관장님과 함께 아이들을 받아주던 누나, 저는 당연히 남은 누나 한 명이 그 소복 입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이고 보니 그 누나는 무당들이 입을 것 같은 오색의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던 겁니다. 게다가 머리는 단발이고 얼굴에는 구미호 분장이 되어 있었죠. 저희 넷은 서로를 바라보며 엄청난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 누나에게 물어보니 누나가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넷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정상으로 전력 질주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놀라게 하러 나갈 타이밍을 놓쳤다더라고요. 즉, 저희는 탈을 쓴 형을 지나 그 누나에게 가기 전
소복 입은 무언가와 마주쳤고 거기에 놀라 도망치느라 그 누나를 지나쳐버린 거죠. 저희는 소복 입은 사람 이야기를 꺼냈지만 형들과 누나들은 하나도 믿어주질 않고 비웃는 표정으로 그런 장난은 안 통한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관장님에게도 그리고 다른 조의 동생들에게도 물어봤지만 그런 사람을 봤다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놀리지 마라. 그런 이야기 해봐야 하나도 안 무섭다. 그런 장난 쳐봤자다. 결국에 저희 넷은 거짓말쟁이가 되었죠. 10년도 넘게 지난 일이지만 그날 그 상황만은 지금까지도 기억에 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영채를 보는 커플. 저는 남자친구와 같이 살고 있고 저희 둘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영채를 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건 타고난 것인지 후천적으로 생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 중에도 저처럼 형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어머니는 꿈 쪽으로 대단히 민감하셔서 미래에 관한 꿈을 족집게처럼 잘 맞추시고 아버지는 가끔 영채와 마주치고 대화도 하십니다.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의 능력을 모두 물려받은 것 같고요. 제 남자친구는 영을 본다고 하기보다는 느낀다고 하는 편이 더 맞을 것 같네요. 그 영의 기운이 웬만큼 강하지 않으면 존재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대신 저에겐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영에 대한 겁이 있는 편인데 남자친구는 제가 영을 보고 겁을 먹으면 저와 손을 잡는다거나 끌어안는 등 신체 접촉을 통해 제가 봤던 영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와 제 주변의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일을 겪은 것은 올해 2월 말쯤이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다음 날이 휴무였고 워낙 피곤했던 터라 둘 다 골아 떨어져 있었죠. 평소에 밤 귀가 밝은 편이라 깊게 잠들어도 소리를 들으면 쉽게 잠에서 깹니다. 그날도 어떤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죠. 마치 사람의 손톱으로 방바닥의 장판을 수없이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힘겹게 눈을 뜨자 눈앞에는 한 여자가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엎드린 채 땅을 손톱으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인식하자마자 여자는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고 저는 어둠 속에서 여자와 눈이 마주침과 동시에 가위에 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여자는 방의 가장자리를 계속해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끙끙 앓기 시작했고 옆에서 자던 남자친구는 그 소리에 놀라 저를 흔들어 깨웠죠. 저는 당시 남자친구의 팔베개를 베고 있었고 남자친구의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도 가위에 눌린 상태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게 왜 그러냐고 여러 번 물었고 저는 귀신이라고만 몇 번 말하다가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제가 잡고 있는 손을 통해 제가 봤던 귀신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제 배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는 광경을 말이죠. 여자는 계속 미친 듯이 제 목을 조르며 웃는데 저는 앓는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더더욱 이상한 것은 제 발밑에도 여자 귀신 하나가 더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제가 봤던 귀신은 하나였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저는 정신을 잃은 가운데 꿈을 꿨습니다. 버스를 타고 혼자 어딘가로 가는 꿈이었죠. 손에는 파란색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봉지 안에는 대파와 감자, 양파, 당근 같은 채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딘가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그 정류장에서 내리지 못해서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정류장에 내려보니 의자에 고등학교 동창인 여자아이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반이었던 아이도 있었고 저희 반에 자주 놀러와서 얼굴만 알고 있던 아이도 있었죠. 하지만 둘 다 별로 친한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던 길을 가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들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제 이름이 아닌 언니라고요. 언니, 내일 우리 수학여행 가잖아. 우리 오늘 언니 집에서 같이 자면 안 되냐고. 둘이 입을 맞춘 것처럼 똑같이 물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서 아쉽다. 데려갈 수 있었는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둘은 이미 사라진 후였고 그렇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니 아침이었고 곁에 있던 남자친구가 간밤에 있던 일을 이야기해줬죠. 저는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있다가 가위가 풀리자 조용히 잠들었다고 합니다. 마치 죽은 듯이 숨소리도 내지 않고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제가 자는 동안 2시간 가까이 귀신들과 싸웠다고 합니다. 발밑에 서 있던 귀신이 제 발목을 끌어내리는데 저는 배 위에 올라탄 귀신에게 목을 졸리는 와중에 질질 끌려 내려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대로 뒀다간 큰일 나겠다 싶었던 남자친구는 귀신들에게 욕을 하며 소리를 버럭 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렇게 소리치며 귀신들에게 욕을 했더니 귀신들은 더 크게 웃으며 힘이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끌려가는 제 몸을 붙잡으며 계속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죽었으면 곱게 승천할 것이지 왜 행패냐고. 내 여자친구 일어나면 죽여버릴 거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귀신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주 잠깐 소리를 질렀던 것 같은데 온몸에 힘이 없기에 시계를 봤더니 2시간 가까이 지나 있었다네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제 꿈과 묘하게 딱 들어맞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봤던 귀신 둘과 꿈에 나왔던 여자아이 둘. 정말로 그 아이들이 저를 데리러 왔던 것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거울을 봤더니 목에는 여자 손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다른 자국들은 희미해서 알아볼 수 없었지만 다만 엄지손가락 자국만은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있더군요. 세 번째 이야기, 거울의 귀신.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귀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존재를 보아왔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사정상 휴학을 하고 22살 때 근처에 있는 대학으로 다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학교에서는 기숙사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취가 해보고 싶었죠.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전셋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보러 간 날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오싹함이 느껴졌습니다. 귀신을 볼 때면 항상 느껴졌던 그 오싹함이었죠. 어릴 적부터 자주 겪었던 일이라 덤덤하긴 했지만 역시나 기분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이 2칸인데다 집세가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버렸습니다. 새로운 집에 짐을 다 옮기고 청소를 하다 보니 어느새 늦은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 때문에 피곤했던 터라 누우면 바로 잠이 올 것 같았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정작 누우니까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잠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온몸에 서늘한 한기가 느껴지며 귓가에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이전까지 환청도 많이 겪어봤던 터라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밤새도록 들려왔고 저는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만 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학교에 가기 위해 씻고 머리를 말리려는데 화장실에 거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울 안에 비치는 제 모습 바로 뒤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만 제가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하며 그 아저씨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필사적으로 담담하게 거울을 뒤집고 집에서 뛰쳐나갔죠. 그렇지만 이후에도 그 아저씨의 모습을 보는 일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아저씨는 의미 없이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에도 나타나다가 갑자기 스르륵 하고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 제 귓가에서는 휘파람이나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 탓에 저는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고 살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집에서 사는 동안 제 몸무게는 15kg이 빠졌고 부모님은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으셨던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집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집을 떠났지만 저는 아직도 거울이 무섭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우는 아이. 오늘은 할머니 집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고등학생 당시 겪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집안 사정으로 시골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 댁에서
시내의 고등학교까지 통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댁은 일자형으로 된 한옥집이었습니다. 집 맨 끝쪽의 방이 제 방이었는데 제일 넓고 깨끗한 데다 여름에도 서늘한 기온이 느껴지는 방이었습니다. 그때는 한여름이라 후덥지근한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서울에 사시는 작은아버지 댁에 가 계셨고 큰 방에서는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열대야에 시달리며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보고 있던 TV를 끄고 선풍기 바람을 쐬며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쓰던 선풍기는 약간 고장이 난 상태였는데 회전 버튼을 누르면 회전 도중에 머리가 잘 움직이지 않아 딱딱 소리가 났습니다. 시골이다 보니 밤에는 조용해서 다른 소리도 없고 후덥지근한 날씨 때문에 뒤척이고 있다 보니 그 소리가 무척 거슬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3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어디선가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엇이 그리 서러운지 너무나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가 싶었지만 곧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 귀를 세우고 집중했습니다. 그때 숟가락으로 쇠그릇을 긁는 소리와 함께 서럽게 울고 있는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털이 쫙 곤두섰습니다. 당시 저는 잠에 취해 있거나 반쯤 잠든 것도 아니었고 멀쩡한 정신으로 일어나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개를 15마리 정도 기르고 있었는데 제 방에서 3m 근처에 개집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우리 집 개들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조용히 있었고 제 귀에는 그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벽 쪽에서 들렸는데 형체도 없이 계속 소리만 들려오니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정말 온몸이 굳어있는 와중에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데 무조건 여기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개를 품에 안고서 나갈 기회만 엿보다 선풍기를 끈 뒤 마루로 뛰쳐나가 아버지가 주무시던 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무척이나 더운 날이었지만 그날 저는 아버지 옆에 딱 붙어서 잤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어서인지 아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저는 아버지가 깨우셔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누군가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울고 있는 것은 저였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굉장히 슬픈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마음이 무척이나 평안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도대체 그때 밥그릇을 긁으며 애처롭게 울던 소녀는 누구였을까요? 아직도 그 슬픈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합니다. 5번째 이야기, 밀실. 대학에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 한 명이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의 아파트는 좁고 오래된 데다 시설도 좋지 않은 3층에서 5층의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아무튼 방을 구하게 된 그 친구는 가구를 들여놓고 입주 준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주를 마치고부터 왠지 알 수 없는 묘한 기분이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계속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피곤하기도 한 데다 다음날 강의가 있었던 터라 그냥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한창 자고 있던 도중 어디선가 노크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왔나 싶어진 그가 현관 쪽으로 다가갔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난이라고 생각한 그는 다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짜증이 난 그는 장난을 치는 범인을 잡을 생각으로 침대에서 일어나서 현관문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리가 침실 옆에 벽에서 들렸습니다. 그는 소리가 부엌에서 났다고 생각해서 부엌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부엌을 계속 뒤져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그는 그 소리가 다시 나기를 기다리며 부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가 침실에서 들려왔습니다. 무서워진 그는 방에서 나가 집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집에는 모든 방에 불이 환히 밝혀져 있었습니다.
단 한 곳의 창문만 빼고 말입니다. 그 창문은 부엌과 침실의 사이에 있는 창문이었습니다. 그저 벽으로만 생각했던 공간에 사실은 창문이 달려있던 것입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그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문이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침실의 벽을 두드려 봤지만 벽에서는 어떤 이상한 부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엌 쪽도 마찬가지였고 방 위에 있는 옥탑방에서도 이상한 점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그가 찾아보게 된 곳은 계단이었습니다. 그는 계단을 하나하나 두드리며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이윽고단 한 곳에서만 다른 곳과는 달랐던 통통하는 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궁금한 나머지 그는 그 부분의 벽지를 뜯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안쪽은 유리창으로 막혀 있었고 너무 어두운 탓에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깨름칙했던 그는 그날은 여자친구 집에서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와 여자친구는 다시 그 방을 조사하러 갔습니다. 어제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던 안쪽을 플래시로 비춰보았다고 합니다. 방 안에는 완전히 해지고 녹슨 침대, 깨진 변기와 세면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는 낡아빠진 옷을 걸친 백골이 있었습니다. 둘은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소방서에서도 출동해 밀실을 뜯어냈습니다. 안에는 다 썩어 뼈만 남은 인간의 사체가 한 구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그 시체는 집이 건설될 즈음에 실종된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건물주의 딸을 겁탈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건물주는 복수를 하겠다고 평소에도 이를 갈았었다고 합니다. 남자의 실종 이후 경찰은 건물주를 조사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아 석방됐고 그는 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었다고 합니다. 남자의 시체는 손톱이 부러지도록 벽을 긁어서 벽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결국에는 굶어 죽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묘한 것은 밀실이 발견되기 훨씬 전부터 워싱턴주의 이것과 유사한 이야기가 나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도대체 똑똑똑하는 노크 소리는 누가 냈던 것일까요? 6번째 이야기, 숲괴담. 동남아의 어느 나라를 다녀왔다. 풍부한 자연 속 숲을 한가로이 산책하려고 했었는데 그 와중에 조금 무서운 체험을 해서 이야기를 남겨보려 한다. 사실 그 숲에는 뱀이 자주 나온다고 해서 혼자 가면 위험하다고는 하는데 그건 나중에 알게 된 일이었다. 내가 체험한 건 뱀은 관계도 없는 일이기도 하고 말이다. 지도 어플의 GPS를 믿고 다소 무리하면서도 조금 깊은 숲까지 들어갔다. 낮이었는데도 문득 정신을 차리니 어쩐지 어둑어둑하고 기분 나쁜 곳에 서 있었다. 이전까지 들리던 새나 벌레의 울음소리도 어느덧 뚝 그치고 주변은 죽은 듯이 조용했다. 그러는 와중에 갑작스레 저 멀리 앞에서 타탁하고 나무를 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숲속에서 갑작스럽게 울려 퍼지기는 했지만 그리 신경은 쓰지 않았다. 아마도 뭔가 나무에 부딪히기라도 한 거겠지. 그런데 잠시 뒤 반대편인 뒤쪽에서 타탁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소리인가 생각하고 있자니 이번에는 오른편 저 멀리에서도 타탁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때부터 뭔가 기분 나쁜 예감이 들기 시작해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왼편 저 멀리에서 타탁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에 의해 주위를 포위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패닉에 빠질 것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그 후에도 일정한 텀을 두고 무언가 신호라도 주고받는 양 타탁하고 나무를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같은 곳에서 2번 연속 들리는 경우는 없었고 반드시 다른 장소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어쩐지 내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사방팔방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처럼 들려오고 있었다. 무슨 종교적 의식 같은 건가 생각하고 있자니 그 고리가 점점 좁혀져 오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소리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졌던 것이다. 등골이 오싹했다. 그리고 마침내 끊임없이 주변을 둘러싸듯 소리가 울려 펴지기 시작했다.
그쯤 되자 완전히 포위되어 나를 목적으로 노리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여권과 휴대폰만 가방에서 꺼내 가방은 그대로 버려두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옷이 더럽혀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땅바닥을 기었다. 기어서라도 그 포위망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이었다. 뱀 같은 것과 마주칠 위험도 높았지만 그런 걸 신경 쓸 여유 따윈 없었다. 웅크리고 기어가면서 계속 소리를 쫓았다. 그러는 도중 포위에 오는 소리 중 한 곳을 바로 곁에서 지나쳤다. 타탁하고 엄청나게 큰 소리가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들려왔다. 나무를 치는 소리와 비슷했지만 아마도 나무를 치는 소리가 아닐 것이다. 그렇게 큰 소리가 날 정도로 온 힘을 다해 나무를 친다면 어디서 그러고 있는지 금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터였다. 결국 누가 소리를 내는지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는 알 수 없었다. 조용히 엎드린 채로 소리가 멀어져 가기만을 기다렸다가 단번에 달려 도망쳐 돌아왔다. 가방을 버리고 온 건 아쉬운 일이지만 아마 마지막에는 그 자리를 중심으로 둘러싸였겠지. 완전히 가운데에 몰릴 때까지 있었을 때 어떻게 됐을지 상상해보면 지금도 소름이 끼치는 무서운 체험이었다. 돌이켜보면 숲에 막 들어섰을 때 동물의 배설물 같은 것을 밟아 발로 나무를 차서 털어냈었다. 그때 큰 소리를 냈던 게 혹시 무언가를 불러일으킨 것은 아니었을까. 7번째 이야기, 아파트의 귀신. 초등학교 시절. 당시 저는 저녁을 먹고 양치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의 문을 살짝 열어두었었는데 그 틈이 거울에 비치기 때문에 누가 방 앞을 지나가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누군가가 부엌으로 지나가는 것이 거울에 스쳐 보였습니다. 대략 155cm 정도의 작은 키에 머리가 조금 긴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오싹한 느낌에 전신을 휩싸여 화장실에서 얼굴만 빼꼼히 내밀고 부모님께 방금 부엌으로 가셨냐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고 어느 한 분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게 거짓말을 하실 이유는 없을 테니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때는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소름 끼치도록 비슷한 일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약 한 달가량 계속되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처음 찾아왔을 때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 현상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저는 또다시 기묘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창 기말고사 시험 준비를 하느라 학원에서 보충 수업을 듣고 집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은 일 때문에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비정기적이셨고 늦게 돌아오시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날도 보충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 도착할 즈음에는 이미 시계는 9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엘리베이터의 문이 너무 늦게 열려서 무언가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도착했는데 집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늦게 들어오시는지 늦은 시간에 혼자 있기 무섭다고 생각하며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주 문을 잠그지 않으시거나 TV를 켜놓고 나가시곤 하시기 때문에 또 TV를 켜놓고 가셨다고 생각하며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으려는 순간 어떤 남자가 침대에 누워 TV를 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보다 키가 작은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와보니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일은 다음 날에도 컴퓨터 앞에서 반복되었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나중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때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자살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일을 겪기 얼마 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집에 드나들었던 그 남자는 그때 죽은 그 아이가 아닐까요?